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예. 이현학 선생님도 오셨고,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창수 선생님도 오셨고, 권직 선생님도 오셨고, 예, 윤서희 선생님도 오셨고요. 양금아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있을지 몰라갖고. 그리고, 예, 윤서영 학생 반갑습니다. 소리 들리세요? 예. 이게 한국 공론 포럼에서 주최해가지고 하는 건데, 워낙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라서, 페이스북 같은 데 좀 올려놨어요. 올려놨더니, 그냥 이런저런 시민들, 관심 있는 시민들께서 한 30분 이상 오늘 참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아마 조금 더 들어오실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계시고. 그래서, 한 5분 정도까지 계속 신청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줌이 무료인 경우는 40분까지밖에 안 될걸요? 이거는 시간 제한 없도록 해놨어요. 예. 참여자들하고 상관없어요? 예? 참여자들도 이게 이제 호스트가 해놓으면, 예. 호스트만 그러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시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모르고 무료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끊치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다들 어제 발표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열받은 사람들도 있고 좀 황당해하는 사람들도 계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원래 뭐 공공의료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서부 경남 진주 의료원 폐쇄 이후에 서부 경남 공공의료 확충 관련해 가지고 작업을 해왔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가운데는 특히 경남에서 오신 분들은 이번에 공론화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계신데 어쨌든 그래서 공공의료 관련 공공성 관련해 가지고 좀 사회적인 공론화를 좀 하자 이런 분위기가 좀 우리 내부에 있었는데 마침 요번에 또 의료인 집단 휴진 관련된 문제가 터지면서 이렇게 갑자기 모임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일단 진행을 좀 하면서 오시는 분들은 계속 이렇게 추가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까요? 네.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회 소속의 한국 공론포럼 상임 대표로 있는 박혜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영빈 의원님도 반갑습니다. 이영빈 의원님 들어오셨네요. 예.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십니다. 예. 아니 이영빈 의원님 글 쓰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 굉장히 많으셨고 공감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이 모임을 갖게 된 취지는 우리가 이제 진행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하겠지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이 빠진 정부 여당과 의료계만의 논의로는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모을 것이냐, 어떻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국민 공론장을 어떻게 형성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에 이제 직면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비록 온라인 모임이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실에 대해서 조금 다각도로 진단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국민 공론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실천적인 과제를 만들어 갈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의지를 이렇게 모으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들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성한다든지 그것까지는 나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서로 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을 좀 드러내놓고 어떻게 향후에 우리가 실천을 해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난 집단 휴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중요하게는 향후에 국민의 뜻과 의지를 어떻게 형성해 갈 것이냐, 모아갈 것이냐, 작은 단위부터 어떻게 그런 의지를 만들어 갈 것이냐라고 하는 쪽에 무게중심이 있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공감하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이제 간단하게 지금 의료 현황, 공공의료의 개념과 현황에 대해서 조승현 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열린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번 집단 휴진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참여한 분들도 계시고 또 의료를 전공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을 좀 간단하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는 지정 토론 방식으로 말씀을 잠깐 동안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까지가 이제 전체 모임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토론회하고 공론장은 다른 것이 수기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참여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는 이게 이름이 써 있지는 않지만 10분의 퍼실리테이터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별 모임을 할 거예요. 소회의실로 들어가서. 그래서 한 조는 8분에서 10명 정도로 한 조가 구성이 되고, 그래서 조별로 2번에 걸쳐 가지고 모임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소모임에서는 조별로 공공의료 현실과 현재 드러난 과제가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시간을 소그룹 모임에서 가질 겁니다. 소그룹에서 이제 모아진 의견을 그룹별로 한 분씩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고, 전체 토론을 통해 가지고 그걸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세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제2 주제가 주어집니다. 제1 주제가 공공의료와 의료 파업과 관련된 현실과 드러난 문제점이 제1 주제라면, 제2 주제는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민 공론장을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실천적인 과제를 논의하는 시간입니다. 그거 역시도 소회의실을 통해 가지고 논의를 하시고 그 논의된 결과를 모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소그룹별로 모아진 내용을 전체 회의에서 발표를 하고 그 전체 회의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예상 시간은 총 2시간 정도입니다. 예. 2시간 동안은
그 특별한 일 없으시면 자리를 좀 지켜주시고. 근데 그 이용빈 의원님 시간 괜찮으세요? 저는 의원님 요새 너무 바쁘셔서 의원님 그 저기 그 시간 여의치 않으시면 좀 미리 좀 한 말씀 하시고 예 저희들한테 좀 그 격려 말씀 좀 먼저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의료라고 하는 관점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 발제하기 전에 의원님 한 말씀 좀 그 힘이 될 수 있는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유, 제가 그럴 자격이 없는데요. 아유 아니에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참 좋은 의견 가지고 계시라 생각하는데 사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야 될 의료 체계를 많은 분들이 오랜 기간 문제 제기를 해왔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많아서 네. 이제는 이제 시민력의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인간 특히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될 의료 체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해야 할 초미의 어떤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떤 정치권에만 맡기거나 또는 의료인들에게만 맡겨서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기 힘들다라고 하는 성찰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공론 과정이라는 게 결국은 상시적으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시민사회가 그런 힘을 길러가는 하나의 또 새로운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공공의료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뭐 이견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대부분은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인천의료원 그 원장님께서 공공의료에 대해서 개념 정리하고 지금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전해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입장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전문가로서의 관점에서 말씀을 좀 하시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누르면은 그 강의 안이 나옵니다. 그거를 같이 10분 조금 안 되게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지금 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거기 화면 보면 우측 하단에 거기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네. 자, 그러면 준비 되셨나요, 원장님? 네. 네, 그러면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안 띄우겠습니다.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공공을.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으로 원장 조승현입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박태선 회장님, 큰 화면으로 해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아니요, 큰 화면으로 해드릴게요. 슬라이드쇼로 해서. 네. 예, 큰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됐죠? 제가 넘길 수 있나요? 화면을? 아니, 제가 넘겨드릴게요. 잘 모르겠네. 반갑습니다. 지금 한 10분 정도 시간 동안에 발표를 하라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긴장되기도 하고 하니까 또 그렇습니다. 이용빈 의원님 참 많이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여러 전문가분들 또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고 우리 또 그동안 서울경남의료원 국문화위원회에서 많이 활동하시던 분들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이게 발표할 주제는 못 되지만은 그래도 공공의료 현장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느꼈던 실질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첫 번째로 이제 건강과 인권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드리면 1948년에 유엔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 나오고 여러 가지 규약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건강권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게 되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세계 인권과 건강권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개념으로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고, 즉 이 말은 뭐냐면 국가가, 정부가 이 부분을 보존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건강이라는 개념은 과거에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환경, 정서, 영적인 개념을 모두 포함한 상당히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강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건강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결국 평등과 형평인데요. 많이 보신 사진일 겁니다. 평등이라는 것과 형평이라는 것은 사실 어느 하나가 옳은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적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등은 쉽게 말하면 같은 크기의 발판을 똑같이 분배를 해주는 걸 말할 것이고, 형평은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 발판의 크기조차도 다양한 조건에 맞춰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건강에 대한 형평성을 본다면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습니다. 사회 경제적 수준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인 건강 행태 요인들, 그리고 사회 심리적 요인, 그리고 전 생애를 통한 누적적인 시간에 대한 건강 평등에 대한 영향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형평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이게 좀 깨졌는데 결국 건강 불평등이라는 건 건강 수준 격차를 의미하게 되는데, 그 건강 수준 격차 빨간 글씨 옆에 보면 회피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불가능한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회피 가능한 것 중에서 또한 수용 불가능한 것과 불공정한 것들이 있고 수용 가능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수용 불가능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해소해 주는 것이 건강의 불형평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또 클릭해 주세요. 네. 결국은 인권과 건강권을 통해서 건강이라는 것을 회복하는 상태에 개입하는 것이 바로 클릭 한번 더 해줘 보시겠어요? 잘 금방 안 나오네요. 그 전 슬라이드. 결국은 공공의료라는 것은 이 건강권을 구현해서 인류에게, 사람에게 건강을 제공하는 것을 하는 중간 단계에 있는 의료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두 번째로서 공공성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공성이라는 것은 인터넷이 좀 늦어서 연결이 잘 안 되는데,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사적 이해를 넘어서 형성되는 국가 혹은 사회 고유의 특성이라는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말하면 각 개인의 이익보다는 우리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갖는 성질을 말할 수 있겠죠. 다음 슬라이드. 공공성이 필요한 분야를 보면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것들, 또는 감염병이나 뭐 전쟁과 환경 오염 같이 외부성이 높은 것, 그리고 서로 나누어 갖거나 누군가를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성격, 그리고 역시 제한된 자원이기 때문에 재생산이나 확장이 불가능하거나 재발생 또는 공동체의 존립에 관한 것들이 바로 공공성이 필요한 분야며, 보건의료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공공적이어야 되는 성격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좀 더 좋은 모습으로서 다가갈 수 있다는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의료는 결국 저절로 공공적일 수 있느냐, 사실은 어렵다고 보는 관점이겠죠. 예.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의사라는 집단들이 갖고 있는 지배력은 환자들과 동등한 처지에서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겠죠. 정보를 비대칭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의사가 뭐 치료하라 그러면 거부할 수 있는 환자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특히 1970, 80년대 우리나라 때 보였던 것 같이 어떤 재벌이나 또는 의료 행위를 위해서 부를 쌓은 사람들이 만든 자본이 결국 의료 자체를 어떤 수익을 올리기 위한 구조로 계속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이런 의료 자본의 힘이 상당히 작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역시 정부의 그 공공성에 대한 개념이 없이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쉽게 말해서 인력이든 공공의료든 다 수십 년간을 내팽개쳐던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라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 모든 우리나라의 의료적 시스템이 비공공적인, 즉 영리적인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모든 구조가 개편돼 만들어져 있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도대체 의료 현실은 어떤가, 그 부분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은 의사 수를 보면 OECD 기준으로 보면은 OECD 평균의 한 60%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적은 수의 의사를 가지고 있고요. 병상 수를 보면 반면에 세계에서 거의 가장 많은, 일본은 사실은 요양병원이 많고 급성기 병상으로 치면 뭐 부동의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병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다음.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체 보건의료비 상승률은 그동안은 사실은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쳤지만은 지금 그 2배 이상의 지금 성장을 보임으로써 지금 현재가 OECD 평균이 한 GDP의 8.8% 정도를 보건의료를 쓰고 있다고 치면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8%를 넘어서 곧 가까운 시일 내에 OECD 평균을 돌파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전체적인 의료비는 사실은 OECD 평균이고 의사 수는 60%라고 가정을 했을 때 1인당 의사들이 가져가는 보건의료비의 배분율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게 우리나라 보건의료비 상승률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2018년도에 8%를 돌파함으로써 OECD 평균에 거의 지금 근접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지금과 같은 속도로 이게 증가가 된다면 아마 상당한 국가 경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이미 보건의료비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잠깐만. 예. 역시 마찬가지지만 의료기관 병상 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축에 속하겠고요. 다음 슬라이드. 문제는 뭐냐 하면 의료기관이 그렇게 병상 수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공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굉장히 적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사실은 공공의료와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혼동하는데 공공의료의 개념과 공공의료기관의 개념은 사실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나 또는 비영리기관이 세운 그런 병원을 말하는 것이고 공공의료라는 것은 전체 보건의료 시스템의 어떤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다음 슬라이드. 역시 마찬가지로 인구당 보더라도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세계에서 너무 낮은 수준의 병상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코로나 사태 때 봤겠지만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 5%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들이 사실상 거의 80% 이상의 코로나 환자를 대부분 치료하고 있는 일종의 괜히 힘에 부치는 지금 그런 전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게 가끔씩 가다가 네. 우리나라의 결국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즉 공공의료기관이 하는 의료는 보면은 설립 주체를 보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공공의료를 한다라는 개념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민간은 오직 영리 추구를 해야 되나 이런 의문점이 계속 있었고요. 그러면 공공의료기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일반 중산층이나 보통 국민들이 아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 미충족 의료 부분만을 하는 자녀적인 그 대상으로 하는, 그렇기 때문에 병원은 작은 병원이면 되고 의료 장비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아주 기본적인 장비만 있으면 되고 거기에 근무하는 의사들도 다 실력이 없거나 편히 지내고 싶어하는 방만한 의사들만 있다라는 개념들이 그동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분야를 보면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이 하지 않는 분야만 하는 공공병원이 되기 때문에 역시 거꾸로 공공병원은 돈을 벌 수가 당연히 없을 것이고 그런 공공병원들은 항상 예산을 낭비하는 돈 먹는 하마, 그리고 환자들은 요양병원 수준의 그런 진료만 하는 낡은 병원이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 왔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사실은 국가가 아까 말한 건강권을 지켜줘야 된다는 기본적인 책무가 있다는 걸 전제로 봤을 때 지역 간의 치료 가능 사망률 같이 보면은 이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치료 가능 사망률이 상당히 높고 녹색 부분은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건 이제 보건복지부의 자료지만은 전국이 상당히 불균등하게 의료 접근성이
형평이 맞지 않게 배분되고 있다는 결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건 전국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대도시를 보더라도 제가 있는 인천도 마찬가지고 서울을 보더라도 건강 수명이 그 지역 편차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사는 것이 그 사람의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건강 형평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점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공급자라고 볼 수 있는 병원과 의사들을 보면은 어떤 영리적인 행태 때문에 과잉 진료나 이런 걸 비급여 진료에 치중하지 않으면 실제 병원은 경영할 수 없는 정도로 낮은 수가가 유지되고 있고 의료 자원이 부족해서 사실은 대부분 중소병원들이나 지방의 병원들은 의사를 구할 수가 없는 상태. 그리고 지나친 전문화로 인해서 의사들이 아주 세부적인 분야에는 전문가지만 일반적인 것을 보는 데는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영 행태가 뭐 사무장 병원이나 여러 가지 부당 청구 등과 같은 불법 진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지금 뉴스에 보도되고 있듯이 그런 것이 만연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볼 때는 소비자 입장,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가계 파탄율이 상당히 높은 자살률은 뭐 세계에 거의 수익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안전망 기능을 되게 고급지다. 그리고 의료 이용치가 방만하기 때문에 소위 의료 전달 체계라고 그래서 대학병원과 1차 병원들이 서로 경쟁하는 이런 만성적인 구조. 그러다 보니까 과잉 의료 소비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 그걸로 보냈어. 여기 음소거를 좀 해주세요. 소리가 많이 나시는 분은 음소거를 좀 해주세요. 네, 음소거 해주세요. 예. 예, 정부는 그 무관심한 게 최고고 공공이 하면 방만하고 낭비적이기 때문에 민간에게 주더라도 민간에 주는 것이 더 낫다.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센터들, 외상센터나 뭐 응급센터 이런 걸 이게 뭐 63,000원인데? 63,000원. 음소거 좀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분 음소거 좀 해주세요. 강의 중에는 전부 다 음성을 해야 될 거 아닌가? 네, 강의 중에는 다 음소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잠깐만 이거 전체 화면 키느라고. 네. 박 회장님이 음소거 시키세요. 예. 이걸 한 번에 하는 방법이 있나? 네, 계속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십시오. 예, 하여튼 정부는 그동안에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로 최소한의 투자만 하고 실제로 어떤 중요한 사업을 할 때 민간을 파트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착각하는 착각에 빠져와서 공공병원이 오히려 이런 예산을 통해서 클 수 있는 기회를 근본적으로 박탈했던 부분이 있고요. 높은 민간 의존도 의료 산업화에 추진을 해서 똑같은 의료 산업도 결국은 어떤 국민의 건강, 공공적인 복지를 증가시키는 데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병원을 통해서 돈을 버는 데 포커스가 맞춰지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 수립이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관리자 화면에서요. 잠시만 관리자 화면에서 참가자를 누르시고 그건 아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음소거가 됩니다. 그러고 네. 나서 해야 말씀할 수 있게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관리자에서 이게 포장지야. 그리고 이게 지금 갖고 누르시면 모든 참가자가 다 보이고 지금 그런 건데 모든 음소거를 누르신 다음에 발표하시는 분만 음소거 해제를 해주십니다. 못 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여기 그 대부분은 다 음소거가 돼 있는데 됐나요 이제? BY 분이 좀 그런 것 같은데. 내 노트북에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돼. 네, 됐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네,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슬라이드 같이 이러한 공공기관에 하는 일들에 대한 개념들이 바뀌어야만 사실은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진주의료원입니다. 이거는 요새 이제 그 의료 진료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생각하는 게 공공의사는 혈세 도둑이다라는 개념들이 심지어 지금 의료를 시작한 사람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뭐 이 사람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이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좀 재밌어서 사진을 좀 갖고 나와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이 2000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부가 생긴 지가 언젠데 공공의료에 대한 것을 이 서기 2000년까지는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2012년에 와서 전부 개정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빨간 글씨, 그 전 거. 예, 여기 빨간 글씨로 된 부분이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은 공공의료라는 것은 공공의료 기관이 지역과 계층과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을 보장한다. 그리고 건강을 증진시킨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이게 앞에 말씀드린 국민들의 건강권을 형평성 있게 국가가 제공하는 것을 상당히 내용 있는 개념이고 또 하나는 여기서 나타나는 중요한 것은 그 2000년대에 나왔던 법률과 달리 여기는 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는 것이 사실은 민간 병원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서 공공의료에 참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보장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마지막으로 공공의료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공공의료가 왼쪽에 있는 것과 같이 취약 분야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필요한 것에 분열적으로 수행을 하고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최소한의 시설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했다고 치면 앞으로의 공공의료는 필수 분야에서 권역별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어떤 큰 규모, 그러니까 적정한 규모의 경제, 시설 규모와 인력을 가진 제대로 된 병원이 운영하는 그러한 공공의료가 돼야 될 거라는 방향을 가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정부에서 2018년도 10월에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그 노무현 참여정부가 있을 때 이후로 거의 뭐 십몇 년 만에 사실은 정부가 공공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정말 실로 오랜만에 만든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슬라이드. 그 연이어서 그 다음에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역시 한국 의료 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다음 슬라이드. 결국 이 공공의료의 목적을 어디서나 안심하고 이용하는 필수의료 서비스라는 진료 분야를 제시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서 지역 간에 있는 의료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지역 의료 자원을 확충하는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전국을 70개 정도의 권역 지역 의료권을 설정을 해서 이 소위 중진료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 70군데의 중진료권을 책임지는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실제로 코로나 올해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가 있었죠. 우리나라가 코로나에 대해서 K-방역을 필두로 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메르스의 경험, 공무원들의 헌신, 또 의료진들의 어떤 분투, 시민의식이 높고 창의적인 국민성들이 여러 가지 좋은 여기 들어와 있는 김진용 선생님이 그 드라이브스루 같은 거를 처음으로 만들어냈죠. 그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분야의 협력과 연대들을 통해서 훌륭하게 대응을 했지만 반면에 공공병원이 너무너무 부족했던 거죠. 또 필수 시설 인력이 부족합니다. 즉 공공병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인력은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그런 상태죠. 전체 지금 40개 정도의 지역 거점병원에 감염내과 의사가 있는 데가 5군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의료 이용체 전달 체계가 부실하고 언론들의 뭐 가짜 뉴스를 비롯한 공신력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그 와중에서 어떤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집행하지 못하는 리더십의 혼란도 분명히 보여졌고 그 가운데도 또 인권에 대한 문제 또 각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 같은 아주 후진적인 행태들이 분명히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에 보건의료의 뉴노멀은 뭐냐? 바로 이런 것이 되겠죠. 필수 의료 서비스를 강화시키고 의료 이용 체계를 확립해서 종별 역할을 재정립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표준 적정 진료를 도입해서 과잉하거나 과소 진료를 해소하고
정부가 신자유주의가 아닌 개입을 분명히 해서 최소한 의료가 공공성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병상이나 의료 인력이나 시설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분명한 투자와 개입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취약한 의료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이런 그 포스트 코로나에 걸맞은 의료 공공적인 의료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게 만드는 것을 해야만 되는 이런 지금 것이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결국은 공공병원이라는 것이 제대로 인력을 하려면 적정한 인력을 배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을 지금 키우고 하는 부분들 또는 배출해내는 공공의대 같은 부분들이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 정부가 선량한 관리자 입장에서 올바른 대안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병원을 짓더라도 과거와 같이 그냥 산속에나 저기 공단 가운데 있는 취약한 병원이 아니라 적정한 규모, 즉 도시 같으면 적어도 500병상 정도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필수를 제공할 만한 병원을 대상으로 확충하려는 계획을 가져야 될 거고 또 하나는 공공병원이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운영 체계가 지속적이고 발전 가능성이 있어서 뭐 적자 흑자 따지는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개념을 갖고 공공의료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발전하고 국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병원을 만들 것이냐는 개념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하는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앞으로는 만들어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전국에 지금 지방의료원이 이렇게 36군데가 있습니다. 십자병원이 또 이렇게 6군데가 있죠. 지금 사실 이제 여러 군데서 지금 공공병원을 지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서부경남의료원에 대한 공론화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울산, 부산, 지금 인천도 제2의료원, 충청도 쪽이나 호남 쪽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만들고 있고 남원 쪽에서는 또 공공의대를 만들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어서 사실은 전국에 70군데 책임의료기관을 제대로 된 병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정부의 약속이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정부가 아마 두고두고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난을 받을 거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용빈 의원님 계시기 때문에 더 강조해서 다음 슬라이드. 제가 있는 인천의료원입니다. 이것이 참 모양은 참 좋은데 주변이 다 공단입니다. 한 1,000원쯤 내는 의료 취약계층들이 택시를 타고 5,000원 내고 달려와서 1,000원어치 진료받고 또 5,000원 내고 택시를 타고 집에를 갑니다. 누가 병원을 도대체 이런 데다가 지어놨는지 두고두고 원망을 듣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앞으로 만들어지는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훨씬 좋은 장소에 훨씬 멋진 규모로 했을 때 코로나19가 다음에 더 무서운 모습으로 오더라도 공공병원들이 앞장서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평생 해오신 일인데 20분 한 10여 분 동안 하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예, 아주 일반인들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인천의료원 원장님이 공공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은 현황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했는데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공공의료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하셨는데 지금부터는 지정토론자들이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현실에 대한 나름대로 자신의 관점을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정토론은 현재 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말씀을 좀 먼저 하시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조금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정토론 하실 분은 요번에 집단 휴진하는 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서부경남 공공의료 공론화하는 데도 참여를 하시고 실제로 민간병원을 직접 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네. 마상혁 의원님 지금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신가요? 마상혁 선생님 아까 들어오셨는데 음소거를 꺼주세요. 음소거를 다 지금 이제 해놨습니다. 들리십니까? 네, 선생님. 들립니다. 예, 음소거를 전부
일단 마상학 선생님 말씀을 선생님 그 3분 이내로 예, 소감 예, 3분? 아니 5분이라서 예, 원래 이게 3분이면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 핵심만. 왜냐하면 저는 이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청화병원 소아과에서 그러니까 민간의료기관에서 25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한 병원에서만. 그리고 의사회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보건의료 행정을 누워 잘하는 민간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승희 원장님, 박태순 소장님, 이하 정백 교수님, 또 서부경남 공론화위원회에서 한참 또 만났고요. 또 좋은 기회에서 좋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 민간의사, 그러니까 민간의료기관 의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현재의 문제는 저는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를 소통을 했으면 아마 많은 그런 차이를 줄이면서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에 다 나가보셨죠? 세계에서 병원을 가장 가기 좋은 나라가 편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어디로 생각하십니까? 한국. 두 번째, 코로나 방역에서 성공적으로 방역했던 나라가 어디죠? 한국이죠. 자, 그러면 의사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부족하다는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정민 원장 말씀하셨지만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OECD 통계거든요. 이게 한글판도 있습니다. 한글판 해보시면 이거 나오거든요.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에 나오시는데 분명히 OECD 국가에 비해서 의사 수가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면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OECD 국가 평균 이상이고 우리나라의 암 사망률 낮고 심혈관 사망률 낮고 뇌혈중 사망률 낮고 다 보건지표가 좋은 쪽으로 가 있습니다. 의사가 부족해서 생길 수가 없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원의 병원의 그 GDP에 비한 보건의료 비용이 상승한다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병원을 많이 이용하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비가 비싼 게 아니라 이용을 많이 하게 돼 생기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자기가 건강하지 않다는 비율이 세계로 최고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이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비용이 올라가는 거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분포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도시에 사는 분 다 아시겠지만 문만 열고 나가면 빌딩마다 다 병원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1분, 몇 시간 안에 전문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천지 가도 이런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골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의사 수로 부족은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강립 차관께서는 우리나라 의사가 6만 명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현재 그 의사 활동하는 의사 10만 명이거든요. 6만 명 부족하면 의료 대란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현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문제고요. 그러면 이 상황, 그러니까 젊은 의사들, 사실은 이번 파업에서 보면 의사들 중에서 젊은 의사들 그런 파업이 여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네들이 한국에서는 보면 진짜 공부 잘하는 집단이고요. 최고 엘리트 집단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 때는 저는 저희 기생세대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 사람들한테 희망과 비전을 보이지 못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성세대에 부정을 하는 그런 배경에서 이런 파업이 저는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통을 통해서 공정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공공의료 정책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전부 성인들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인들의 문제에만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료가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청소년들의 문제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지금 비만과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정신과 질환, 자살, 자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그냥 썩은 가지치기만 하고 있고 보여주는 것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썩은 뿌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드릴 말씀 진짜 많지만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는 입원은 공공병원을 가서 많이 입원한 건 맞습니다. 그럼 그 앞 단계에 선별 진료에서 진료하고 했던 사람들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구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그때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밤 10시, 새벽 2시까지 대구시 의사회 회원들이 병원 문 닫고 거기 가서 한 달 내내 일을 했습니다. 그거는 왜 이야기하지 않고 입원 수만 이야기하십니까? 그거는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솔직하고 이런 소통을 통해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정보를 국민들한테 주고 이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가는 거는 저는 잘못되었다 생각하는 겁니다. 네. 시간이 달려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이 또 있으니까요. 그때 또 말씀을 해주시고요.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박인근 그 의료사업 활동 오래 하시고 전 순천의료원 원장님도 하셨던 박인근 그 이사장님, 전 이사장님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 계시나요? 박인근입니다. 아, 예. 예, 여기 제가 크게 만들게요. 예. 예,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의료 파업을 겪으면서 우리 의사들, 전공의들 굉장히 많이 이해가 되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참대 의사상이라든가 의료 공공성에 대한 그런 고민이 분명히 있을 거고, 하지만은 결국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그 집약된 우리 공동체의 느낌은 몇 가지 추적되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 파업은 어떤 약자들의 파업이 아니라 환자 진료 거부다. 그리고 이 사람이나 공동체 사회가 겪는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근데 배타적이고 특권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받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가장 뼈아픈 얘기는 그 대한민국 의사가 진료하는 대상은 돈줄을 쥔 질병이라는 그런 굉장히 뼈아픈 그런 얘기를 들어요. 뭐 일정 부분 공감되고. 그래서 저는 이번 진료 거부 사태가 남긴 과제는 의사가 진료하는 대상은 사람이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제가 이제 그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 공론장 형성 방안입니다. 네. 이 공론장 형성을 위해서는 참여의 민주성이라든가 전문성이 확보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공론장에서 합의되고 도출된 결과는 국가 정책에 꼭 반영이 돼야 된다는 그런 그 원칙적인 조항이나 선언적 의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 우선순위 급한 것은 의사가 되는 길을 막는 두 가지 장벽을 허문다거나 또는 공공의료교육기관과 공공병원이 지역안배 또는 계층안배 같은 게 꼭 중요하다는 것. 특히 의사가 되는 길을 가로막는 두 가지 장벽이라면 의사가 되는데 그러니까 의대 입학에서 수련 과정을 거쳐서 전문의가 되기까지 드는 어떤 여러 가지 비용적인 장벽도 국가에서 책임을 일정 져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 의대에 들어가기 위한 학업 성적의 장벽. 이것이 이 의대를 또는 의사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 학업 성적의 우수성이 진료 우수성이라든가 또는 이 인권적인 감수성의 우수성하고는 거의 관계 없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이 의대에 진입하는데 어떤 학업 성적의 어떤 장벽 같은 거는 좀 완화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그 얘기입니다. 소리가 안 들리네요. 왜 갑자기? 소리 이게 지금 네, 됐습니다. 제가 말씀 다 끝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그 결론. 예, 구체적으로 그 해야 될 과제까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정백근 교수님 저기 멀리서 오셨는데 오래 걸리셨죠?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교수님. 예. 요번에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예, 이런 자리인 줄 몰랐고, 제가 이제 이 공론
장애 지금 두 번째로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투부경량 공공의료 학종 공론화를 처음 그 공론장을 경험해 봤고 또 온라인 공론장 이게 두 번째 제가 이제 경험하는 공론장인데요. 예,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마 지금 이번에 이제 이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의료계의 가장 불만은 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받는 의료계와 소통하지 않았다. 이게 아마 가장 그 의료계가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그 의료계의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민주적 정통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정책의 민주적 정통성, 그 민주적 정통성이라고 했을 때 그 핵심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이제 그 의사의 형성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의료계가 그런 맥락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이제 의료라고 하는 것이 그게 정책의 측면이든 실제 서비스의 측면이든 간에 궁극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유지 증진 시키는 것이 의료라고 했을 때 그 의사 형성 과정에 실제로 참여해야 했던 주체는 국민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 구성원들이어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의료계의 그 집단 행동이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대신해서 하는 것이 없다. 이랬다면 상당히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이제 응급실이라든가 중환자실에서도 이제 중고기가 일부 이제 빠져나오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언론도 보도돼 있지만 이제 그 사망 사건도 이제 발생하고 이런 맥락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분들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투쟁했다기보다 이제 국민들의 생명을 일정 정도 담보 잡아서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이제 받게 되었다는 점은 애초에 의료계가 주장했던 그 주장의 근거는 맞았지만 그 투쟁의 방식과 실제 과정에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지금 이제 전공의들이 복귀를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긴 이제 합니다만은 어쨌든 큰 틀에서 이제 합의가 되었다는 것은 저는 좀 의미가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종식되고 나면 의정협의체를 구성해서 뭔가 이제 이 보건의료 체계의 전반적인 개혁 뿐만이 아니라 이 의대 정원 확대라든가 공공의대 문제까지도 같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뭐 이왕 이제 새롭게 원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좀 원칙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의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참여해야 된다. 이제 그 협의체 안에. 그래서 이제 의정협의체가 아니고 의정빈 협의체가 돼야 되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의정빈 협의체의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어떤 전문위원회로서 의정협의체가 자리 잡는 이런 것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책 결정의 민주적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한 시민사회 참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 더 이런 맥락을 치고 들어간다면 사실 이 전반적인 정책 결정의 어떤 결과와 그 이후의 추진 과정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의료 인력과 의료 자원을 시민사회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민주적 정통성과 민주적 통제 이것을 시민사회 주도로 할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를 만드는 그런 의민적 협의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아마 이제 오늘 이 온라인 공론장이 이제 그런 논의들을 조금씩 해보는 시작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만 저는 이제 이 보건의료 체계가 민주적 공공성에 의해서 운영되는 보건의료 체계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좀 더 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공공성의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공부문이 의료기관 운영의 주체냐, 아니면 민간의 운영기관의, 의료기관 운영의 주체냐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누구신가 노래를 할 때 그것이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냐, 이 두 번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열려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공공보건의료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주체의 측면, 그 다음에 어떤 그 대상의 측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공의료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열려있다는 측면, 누구한테 열려있고 누구나 들어와서 앉을 수 있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의사결정의 결과를 검토할 수 있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 열려있다는 측면이 지금 이 시점에서 공공보건의료를 특화하는 그런 핵심적인 특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저는 공공의료를 앞으로 논의할 때 주체와 대상보다는 이 민주적 공공성의 측면에서 무엇인가 이제 논의를 시작하고 좀 이게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올바른 어떤 그 관점이 아니냐, 태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랫동안 고민해 오신 말씀을 좀 집약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학생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전성웅 지금 연세대에 지금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뭐 이 학생은 뭐 특별하게 선발을 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제 아이 친구예요. 제 둘째 아이 친구인데, 예,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말도 조리 있게 한다고 해가지고, 예, 말씀을 좀 듣게 됐습니다. 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연세의대 의예과 재학 중이고 경영학과 복수 전공을 최근에 끝마친 전성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제가 좀 짧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의대생으로서 간단하게나마 드릴 수 있는 말씀들을 몇 가지만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국민들이 저도 뉴스 자주 보고 댓글창도 많이 봤는데 가장 큰 비판이 밥그릇 싸움이다.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이고 그리고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의사들이다. 이런 비난성 댓글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의대생 입장에서 의대에 입학한 학생들과 그리고 그렇게 돼서 된 의사들이 정말로 말한 대로 사실은 돈만 있으면 되고 공감 능력 그런 거 없는 사이코패스다. 그거인지 의대생들이 어떻게 학교에 입학했는지 간단히 얘기를 드려볼까 싶어요. 먼저 저는 과학고등학교 나왔고요. 그리고 꿈이 과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어요. 기초학을 전공하려고 의대에 들어왔는데 그러한 꿈도 가지고 있는 한편 그러면 왜 생물학과 가지 않고 의대에 갔는가 라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더 잘 되기 때문이에요. 생물학과 랩에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처우도 좋고 그러한 현실적인 이유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제 순수한 꿈하고 현실적인 이유 두 가지를 둘 다 보고 의대에 입학을 했는데 다른 학생들도 거의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정말로 의사가 돼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한편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들어왔지 무조건 마냥 나이팅게일이나 슈바이처 마냥 나는 사람만 살리면은 정말 가난하게 살아도 상관없어 이런 극단이라든가 아니면 완전 반대쪽 극단 그러니까 정말로 돈만 필요하다 그런 두 극단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다들 그 중간에 있다 그런 식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들하고 의대생이 왜 거리로 나왔냐 그 얘기도 간단히만 하고 싶은데요.
먼저 전공의들하고 의대생이 그 자신들의 밥그릇을 걱정하고 그걸 논하기에는 아직 사회생활을 충분히 해본 적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 그 의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용돈 받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자기 용돈 근근히 벌어가면서 눈앞에 공부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뭔가 이런 정책이 통과가 되면은 내가 버는 수입이 얼마나 줄겠지? 아, 그럼 안 되겠네. 빨리 가서 데모해야겠네. 그런 생각을 하기에 좀 그런 것까지 가기가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렇게 일치단결해서 거리로 나온 거는 정말로 이번 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절차하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결정해서 제안한 정책이 좀 잘못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얘기를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분의 발제와 네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뭐 우리 그 분임토의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그래도 이 분임토의 소회실로 가기 전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을 수 있는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조금 짧게 해주시고 답변도 좀 짧게 누구한테 질문하고 싶은지도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시간입니다. 예, 음소거를 눌러주세요. 네, 아니, 지금 그룹 채팅 그 채팅란에 질문이 몇 가지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부터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생각하시기 전에. 그건 지금 채팅창에 올라와 있습니다. 질문 2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네네. 파티마 선생님한테 질문. 네, 파티마 선생님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네, 읽으셨나요? 읽었으면 그냥 바로 대답해 주시죠. 뭐. 저한테 질문이 일방적으로 쏟아지시는데. 예상하셨죠? 그 의사가 그 공공의 적은 아니죠, 그죠? 예, 그건 아닌데 뭐 이 불만이 많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기본에는 저희 의사들이 국민들과 소통 못했다라는 뭐 그런 우리 원죄가 저희들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송구롭게 생각하고요. 자, 이 첫 번째 의사 수가 부족한에 대한 문제에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보여지는 OECD 자료에 보여지는 그 보건 지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OECD 이 원본을 보시면 이 의사 수의 그 기준이 나라마다 틀립니다. 어떤 나라는요. 의사 면허증 있는 사람도 다 포함을 시켜요. 죽은 사람도 포함시킨 데가 있거든요. 그 통계가 사실 의사 수 통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의사 증가율이 OECD 국가의 최고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라고 설득하는 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은 진료를 많이 하지 않는 거냐에 대한 질문은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외래 방문율이 16.9회입니다. 1인당. 우리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의사의 노동량이 OECD 국가 3배입니다. 자, 그렇다 치면 그럼 대한민국 의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의사 수입이 많으냐도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여기서 뭐냐?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료기관을 과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현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3분 진료, 5분 진료라고 이야기되는 부분은 뭐냐면 많은 부분이 병원에 오실 필요 없는 분들이 많이 오신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 중요한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전달 체계 확실히 해야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취약지가 왜 생기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잘 살면 취약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시골과 도시 경제적 차이, 불평등, 그 다음에 삶의 인프라의 부족. 누가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산골짜기에 집이 몇 채 없는 그곳에 가라고 누가 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 계신 분 자식이 있습니다.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 나 저기 저 산청 시골에 가서 내 저기 사람들 돌보면 살래요. 이렇게 하면 어느 부모가 찬성을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취약지 인센티브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이 현재 상태에서 가는 거는 그건 아니고, 그리고 이 파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중한 상태에서 사망자가 2명 발생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2명의 사망자가 과연 이제 진짜 의사가 없어 죽은 건지 아닌지는 따져볼 일입니다. 그 언론 보도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첫 번째 환자는 그 약물 중독이거든요. 그 농약 먹었다 하셨는데 뭐 거의 하여튼 그런 환자들이 이제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의사 파업 때문에 그 사망률이 올라간 나라는 없고요. 그다음에 또 전공의가 비록 나갔지만 또 우리 전문의들, 교수들이 병원을 지켜서 뭐 그런 크게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문제는 뭐냐면 전공의가 빠져나가니까 대한민국 의료가 흔들린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제 질문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렇게 전문가 분들의 그 귀한 말씀을 듣는 거는 저희들이 토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뭐 전문가 토론이 메인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룹 토의를 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분 정도만 더 말씀을 좀 듣도록 하고 이제 분임 토의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정백근 교수님께도 질문이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그 박인근 선생님 결론을 못 들었다는 말씀도 있고, 그런데 저는 저기 의료계 내부의 소통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료가 내부.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의료계 소통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게 의사들의 의견을 정부가 안 들어준다 이런 의미신데, 그러니까 의사들은 말을 하는 입장일 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남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료 환자의 얘기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같은 의료계 내에서도 다른 의료 인력들, 간호사라던가 지금 아까 계속 전공의들이 고생했다는 말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PA들이 더 많이 고생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PA라던가 그러니까 불법 의료를 해야 되는 입장까지 고려를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내부의 인력들 사이에 소통이 민주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자, PA 문제는 저도 반대입니다. PA는 저는 불법 의료 인력을 생각합니다. 없어야 될 겁니다. 그 PA가 왜 생기는지에 대한 근본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PA 자리를 의사들을 채우면 됩니다. 전문의를 채우면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 전담이 채우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채우면 병원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고요. PA 고생했다는데 전공의가 주 80시간 근무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로자가 주 52시간 근무를 하죠. 근데 전문의들은 근무 시간이 제한이 없습니다. 응급 사태가 생기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죄송하지만 잠깐만요. 근무 시간이 너무 긴데 그걸 갖다가 근무 시간을 계속해서 그 긴 시간 동안 하라고 계속 그렇게 강요하는 것도 잘못된 것 같고요. 오히려 숫자를 늘려서 근무 시간을 조절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단 제가 이거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제가 말씀드리신 거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말씀하시면 토론은 될 수가 없겠죠. 제가 비난을 받으러 토론은 아니고요. 질의응답만 질의응답만 하는 질문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한번 있어보자. 뭐 다른 분 그래서 또 대답을 드릴게요. 결론을 좀 내려주십시오. 그 근무 시간 줄이면 됩니다. 줄이면 되죠. 사람 고용 많이 하면 됩니다. 근데 고용 많이 하면 인건비 때문에 병원 망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거 가능하게 해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고, 지금 질문하신 핵심은 의사 집단 내에서의 의료 집단 내에서의 소통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거는 뭐 다른 분, 임종환 박사님, 교수님 한 말씀 하실래요? 음소거를 제거하셔야 돼요. 음소거를 제거하시고, 음소거를 제거해 주세요. 하단에. 네, 됐습니다. 그럼 들리시죠?
네. 예, 들립니다. 예, 은하대 간단하게. 대학 사학교실에 있는 임병이었습니다. 저는 주치 도입을 위한 범운동본부가 2주 전에 창립됐는데요. 거기 네.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있어서 1차 의료 모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개원의사의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져서 지역 주민과 함께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지금 박윤근 원장님이 참여하시는 그런 예. 협동조합을 한 30년간 쭉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요지를 말씀을 드리면. 정부 정책 부분이 공공의료 강화에 있지 않고 민간 부분을 위주로 의료가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 방향 자체가 대개는 의료 수가를 컨트롤하는 방향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에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의사들은 이제 어떠한 패턴을 보였냐면 가능하면 보면은 진료 환자 수를 늘려서 예를 들어 박리 다면을 하는 겁니다. 환자를 많이 봐서 보면은 병원하는 쪽을 했고 또 한편적으로 봐서는 전공을 파괴해서 그러니까 비급여 쪽으로 쫓아가고 비만 성형이 의사 중에서 지금은 한 4만 정도까지도 보면 비만 성형에 종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필수적인 과 자체가 기피과가 된다. 는 거하고 그다음에 비급여를 쫓아가는 양상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1차, 2차, 3차 간에 무차별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어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가 접근성이 좋고 의료질의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당뇨나 천식이나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입원율이나 응급실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있어서 건강 불평등에 대한 지표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불행화가 진행되고 있고 사회 변화에 따라서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못 쫓아가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민간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공공 부분에 대한 적절한 정책 개발이나 또 시설을 투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사들은 적용하는 방법을 시장에서 가능하면 보면은 비급여를 쫓거나 아니면은 되도록이면 수익을 내는 쪽으로 경영을 유지해 왔습니다. 근데 이게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리고 병원의 수련 방식도 마찬가지인데 보면은 3차 병원에서 전공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을 쓰지 않고 값싼 노동력을 사용해서 전공의들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보면은. 예, 근데 수련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면은 되게 지역사회에서 개원의사들이 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건강 관리를 하는 제너럴 피지션이라는데요. 일반의가 배출돼야 되는데 지금의 교육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는 10%만 일반의가 배출되고 나머지는 다 보면 스페셜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있을 때 수련 구조 자체가 다 보면은 스페셜리스트를 육성하는 쪽으로 되고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배출돼서 갔을 때는 자기네들은 개원으로서의 일반적인 건강관리에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를 비교해 봤을 때 1차가 그전에는 건강보험의 50% 정도의 비율을 찾는데 지금은 3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개원의사들은 늘어났는데 오히려 비율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구조 같은 경우에서는 3차 병원은 비대지고 1차가 몰락하는 겁니다. 필수 의료과가 몰락하고 지방과 수도권에서의 불균형이 심한 것도 있지만 필수 의료과가 붕괴되고 있다. 1차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은 저는 구체적인 목표를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의료가 일정 정도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공의료 부분들을 지금 10% 정도인데 최소한 우리가 25% 정도를 올리자.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으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제가 보기에는 2차, 3차 같은 경우는 기술 개발이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 부분의 우위가 높은 분야예요. 근데 1차 의료 같은 경우는 유치 제도를 도입을 하면 그러면은
공공성에 대한 담보,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제공이 담보됩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에 있어서 한 30% 정도가 주치 제도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면 공공의 25%, 그리고 민간 부분의 1차 의료의 30%가 주치의로 역할을 한다면 전체 시장에서 보면 한 55% 정도가 공공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45% 정도의 민간 의료 시설 부분을 충분히 컨트롤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전체적인 부분에 공공성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주치의를 도입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인력 배충으로서 의과대학에서 보면은 교육 수련을 강화하는 거, 그리고 요것만 말씀드리면 교육 수련 자체가 공공화되지 않으면, 공공화된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은 대부분 다 그냥 의과대 과정도 개인이 등록금 내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 수련 과정도 값싼 노동력을 통해 갖고 전공의들이 뼈다귀 일을 사는 거예요. 이런 구조 속에서는 공공에 일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사명감을 느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외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1차 의료의 전공의들의 교육 수련 과정을 국가에서 대줘요. 네, 그러니까 공공성이 담보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서는 인력 배출하는 것이 문제인데 공공의대에 40명을 배출한다고 해결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의사 수를 증원한다고 하더라도 해결이 안 된다. 어떤 의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의사?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필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의사들,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의사들을 배출하는 거가 핵심이다. 그래서 저는 1차 의료 특별법을 개정해서 그 속에서 보면은 국가가 수련비를 부담하고 1차 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사들을 수련하는 의과대학 과정, 그리고 교육 수련 과정을 개편해야 된다. 개편하는데 10년 걸립니다. 이게 되고 공공과 1차 의료가 개편돼야지만 제가 보기엔 이 문제가 해결된다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공의료에 있어서도 무게중심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시간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소그룹실로 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걸 딱 누르면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자가 52분인데요. 이 속에는 한 10분 정도 진행자들이 있으세요. 오랫동안 훈련을 받고 해왔던, 그리고 의료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퍼실테이터를 했던 분들인데요. 진행자 한번 손들어 보세요.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손들어 보세요. 진행자들, 조별 진행자들, 요분들이 소회의실에서 진행을 맡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진행을 좀 협조를 잘 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임종환 교수님 정책 대안에서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논의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논의를 한 다음에 논의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전체에 다시 돌아와서, 이게 이제 소회의실로 들어가면 여기 전체에 다